똑같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생기고 어떤 아이들은 생기지 않고 하거든요.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려면 부모부터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하라는 거는 어불성설이거든요. 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공식 채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아이 양육에 대해서 고민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그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자, 오늘은 틱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 관련된 틱장애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계속해서 팩트체크 아이 정신건강의 저자 선생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주변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아이가 틱장애가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종종 있는데 우선 틱장애가 왜 생기는 걸까요? 틱 장애는 틱 증상만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진단하지는 않고요. 주로 틱 증상이 이제 소아 청소년기에 좀 어렸을 때 나타나거든요. 그게 계속 만성적으로 가면서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가정 내 그리고 학교 내 또래 관계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면은 저희가 이제 그 기간을 고려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이게 간혹 일부는 이제 성인기까지도 이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결혼 아니면 직장 생활 이런 데도 좀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쉽게 끝나고 금세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만성적으로 성인까지도 지속되는 거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발병에 대한 거는 여태까지 나온 연구들은 대부분 이제 신경생물학적인 쉽게 말하면 유전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무조건 유전이다, 유전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일란성 쌍생아라고 해서 이제 유전적으로 100% 일치하는 아이들을 봤을 때 어떤 친구는 생기고 어떤 친구는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똑같이 일란성 쌍생아고 둘 다 발병을 했는데 어떤 친구는 증상이 심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그렇지 않기도 하고 경과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유전적인 걸로만 설명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결합해서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적인 요인에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경생물학적인 유전적인 연구가 많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연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찾아보면은 이제 예전부터 주변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틱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분명히 널리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특정 스트레스,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 아이가 이런 게 생겼어요 라고 하고 있는 결론을 아직은 내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틱장애가 발병했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대신에 틱을 좀 악화시킨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틱장애를 이제 악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들은 크게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내부, 내적인 거, 외부 요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내적인 거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전조, 감각, 충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불편한 느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갖고 내 신체 내부가 간지러운 느낌. 보통 간지러운 거 외부잖아요. 그래서 외부니까 긁으면 되는 건데 내부가 간지러워요. 어쩔 수 없어요. 뭔가 불편한 느낌, 그리고 머리가 막 눌리는 느낌. 이것도 실제로 눌리는 건 아닌데 그런 불편함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조, 감각, 충동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도 불안한 거, 긴장, 초조한 거, 좌절감, 뭐 지루한 거 이런 것들도 다 내부 요인에 속하고요. 외부 요인으로는 이제 어머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TV 많이 보는 거, 미디어 시청 많이 하는 거, 홀로 남겨진 상황, 그리고 새로운 학교에 전학 가는 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거, 새로운 무리에 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외부 요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도 약간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데 이게 틱인가 아닌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됐을 때 좀 이렇게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뭐 흔히 나타나는 거 이렇게 눈 깜빡이는 거, 뭐 킁킁 소리 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주로 이제 얼굴 쪽부터 나타나고 그게 만약에 좀 금세 이제 사라지지가 않고 진행이 되면 이렇게 밑으로 신체적으로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증상의 기간을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은 금세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바로 틱장애를 진단하지는 않고요. 최소한 1년 이상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아이가 학교 내에서 또래 관계,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이제 관계를 맺는 데 지장이 있고 학업에도 지장이 생기고 이런 걸로
이제 아이가 정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한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많이 불편함을 주면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틱이 심한 아이들은 근육통이 생긴 아이들도 있거든요. 예, 그럼 주관적인 불편감이 심하면 그건 치료해야 되겠죠. 네. 다음으로 정서 문제 얘기했는데 틱이 있으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좀 많이 위축되고 틱 증상 때문에 수업에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놀릴까 봐 걱정을 하고 그래서 2차적으로 우울이나 불안감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정서 문제가 뭐 생길 정도면 치료해야 되고 또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친구 관계 맺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본인이 친구 관계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또래 관계 문제가 있으면 치료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음성 틱 증상이 심하거나 하면 이렇게 말을 좀 더듬기도 하고 대화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틱 증상이 너무 심하면 막 교실에서 틱 증상, 틱 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많이 쓰니까 수업에 잘 집중도 하지 못하고 학업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럼 대화 유창성이나 학업 성취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는 반드시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틱장애는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나요? 일단은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 있고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아이가 분명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힘들고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그거를 참느라고 되게 피곤하고요. 네.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걸 좀 도와줘야 되고요. 도와주면서 약물 치료 플러스 습관 디스 행동 치료 방법 중에 네. 하나예요. 뭐 그러니까 이제 틱 증상을 보이는 이렇게 좀 이 원리는 뭐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팔을 계속 이렇게 드는 틱 증상 한 아이가 있으면 그런 아이에게는 틱 증상이 나올 것 같을 때 이제 무릎에 손을 얹고 꽉 눌러 이제 반대 방향으로 그런 힘을 주게 시켜요. 그러니까 틱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각각의 틱 증상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습관 지식 기법이 다르겠죠. 네. 그런 걸 아이한테 찾아주는 겁니다. 음성틱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혓바닥으로 이렇게 혀를 입천장을 누르거나 앞니를 누르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조 감각 충동이 있다고 했잖아요. 알거든요. 자기가 하기 전에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런 자기만의 대처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럼 스마트폰 사용은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때문에 틱이 생긴다요라는 이제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고한 연구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미있는 연구가 스트레스 관련된 것들 중에서 일상적이지 않는 큰 사건들 있잖아요. 저희가 보통 경험하지 않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소소하게 경험하는 작은 자극들, 작은 갈등 상황들이 아이들을 이 특징상이 있는 아이들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틱이 생겼다라는 걸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하지만 분명히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똑같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생기고 어떤 아이들은 생기지 않고 하거든요. 취약한 아이들이 있고요.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1시간을 결론적으로 이제 1시간을 해야 되고 2시간을 해야 되고 이런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게 2시간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2시간을 했는데 전혀 조절하지 못해서 점점 많아지는 아이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런 걸 조절하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시면은 충분히 제한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제한을 하는 방법은 무조건 하지 않는 게 아니죠. 내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든 대안 활동 같이 놀 수 있는 아이가 재밌어할 만한 것들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책에는 썼는데 스마트폰 과의존이 생기는 아이들의 부모는 스마트폰 과의존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엄마 아빠가 손을 스마트폰에서 띄는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이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려면 부모부터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하라는 거는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잘 사용하는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간섭할 필요가 없지만 정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틱이 계속 이제 악화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냥 가족 전체가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네, 스마트폰 사용이 우리 아이들의 책장애를 일으켰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잘 알아들으셨죠? 무엇보다도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아이와 함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